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 5년마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단 33만 명만 남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활기찬 대한민국이 텅 비어가는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2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텔레마케터, 회계사, 은행원, 심지어 요리사와 택시기사까지 로봇과 AI가 이미 인간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바로 KBS의 화제작 명견만리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미래 예측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 잠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 드릴게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블로그에서 명견만리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인구 대재앙의 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쇼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 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800만 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마치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사회가 이 대규모 은퇴를 뒷받침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100명 중 단 2명뿐이었어요. 98%가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세대예요.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어요. 그들의 자산 83%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가진 건 많지만 쓸 돈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75%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그보다 더 높은 83%나 차지하고 있어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 은퇴 후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일본의 교훈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 구조를 현명하게 조정했어요. 부동산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현금과 연금 비중을 늘려서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21년이라는 긴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겐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차이가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구시대적이에요. 대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생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도전해야 해요. 사회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이 은퇴 후 바로 부양 대상이 되면 사회적 부담이 커지지만 여전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다시 세운다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퇴 쇼크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의 공포입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삶이 더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올까요? 잠시 후에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구 소멸의 공포. 삼성경제연구소의 2010년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2033년에 국가재정 파산 위기가 오고
206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 암울한 예측을 했어요.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단 33만 명만 남을 거라고요.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서 삶이 더 편해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경험 청년이 사라진 사회. 일본은 1990년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69.7%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하락했어요. 그 결과 부동산 가격과 경제 성장률이 함께 무너졌죠.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인구의 감소였어요. 불황 20년 동안 청년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어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줄어들면 경쟁이 덜해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노동력이 귀해지면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릴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일본 근로자 임금은 15%나 줄었고 청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 됐어요.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 청년이 급증했죠. 더 심각한 건 노령층 부양 부담이에요. 1960년대에는 노인 1명을 청년 40명이 부양했지만 지금은 청년 2.5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GDP의 10%, 약 678조 원을 노령연금에 쓰고 있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 재원이 부족해졌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본은 왜 이런 위기를 막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답은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골든타임. 일본이 위기를 막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인구정책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인구정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망설이다가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했지만 고령자 투표율이 높다 보니 정치권은 노인 우선 정책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졌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2016년에 생산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2018년에 인구 절벽에 도달했어요. 2015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73%였지만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거라고 해요.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사라지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청년 문제로 넘어가서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이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사례들로 가득해요. 2부 청년이 미래다. 청년을 버리는 나라와 청년에 투자하는 나라. 청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나라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입니다. 먼저 이탈리아부터 보죠. 이탈리아는 2008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렸어요. 높은 노령연금과 복지로 노인들은 안락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이 복지를 지탱했던 청년층이 점점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어요. 청년 10명 중 4명이 실업 상태이고 매년 4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나고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년층의 빈곤과 유출로 국가 재정이 악화됐고 결국 노령연금마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노인 복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청년을 버린 결과 모든 세대가 고통받게 된 거예요. 반면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독일도 2008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2000년대 자동차 산업 위기 속에서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보장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고 우수한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청년 세대를 소비 주체로 전환시키며 내수 시장을 지켰죠. 독일은 1970년대부터 대학 무상교육, 주거비 지원, 실업수당 등 청년에 꾸준히 투자해왔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탈리아와 독일의 차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 중 어디를 닮아갈까요? 그리고 세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들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세대 갈등의 새로운 해법. 과거의 세대 갈등은 주로 인식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됐어요.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노인들은 연금을, 청년들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독일의 비결은 경제 공동체였어요. 모든 세대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세대 공존 하우스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빈 방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청년들이 집안일을 도우면 월세를 할인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노인과 청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줄였어요. 단순히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정말 영리한 해법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 투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청년 투자가 필요할까? 명견말리는 이렇게 말해요. 미래에는 특정 세대만 행복하거나 불행한 제로섬 게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아야 사회가 지속 가능해요. 필요한 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적 관용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지정해요. 이날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실패를 축하해요. 왜냐? 실패를 안 한다는 건 모험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들에게 도전할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는 알겠는데 경제 문제는 어떨까요? 다음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안전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3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사라질 직업들의 목록.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리스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20년 안에 컴퓨터와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준비되셨나요? 텔레마케터,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 약사, 요리사, 제빵사, 부동산 중개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심지어 이발사와 스포츠 심판까지. 이 목록에 여러분의 직업도 있나요? 더 충격적인 건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의 괴리예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아요. 중국의 사례를 보죠.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했지만 고용 증가는 고작 1%에 그쳤어요. 경제 성장 10%, 고용 증가 1%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폭스콘의 교훈.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중국의 폭스콘에서 볼 수 있어요. 폭스콘은 애플 제품을 만드는 대형 제조업체인데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졌어요. 회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복지를 늘린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했어요. 로봇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불만도 없으니까요. 결국 노동자가 늘어나는 공장은 로봇 제조 공장뿐이었어요. 이런 현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는 이동하는가, 소멸하는가? 아쉽게도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진 않아요. 미국의 사례를 보죠. 2025년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88만 명, 딜러와 AS 분야에서 302만 명, 운전기사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해요.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개발과 연구 분야의 소수뿐이에요.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자구책.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과거 악덕 기업으로 불렸던 월마트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월마트는 원래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팔았지만 이제는 미국산 제품 판매로 전환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실업률과 사회 불안의 연관성 때문이에요. 미국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오르면 자살 9,920건, 살인 650건, 강도강간 3,300건이 증가한다고 해요. 2015년 볼티모어 폭동의 주원인도 인종차별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이었어요. 공존의 가치.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 바로 공존이에요. 인간의 진화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능했어요. 미국 소비자의 90%가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바이 어메러커 운동이나 코닥이 몰락한 후에도 로체스터가 번성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체스터는 코닥이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며 새로운 일자리 9만 개를 창출했어요. 대기업 고용은 6%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이 94%를 담당하며 지역 경제를 살렸죠. 이게 바로 공존의 힘입니다. 자, 인구와 일자리 문제는 알겠는데 경제 전체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다음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4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성장의 진짜 의미. 이제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 저성장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성장은 선진국 기준으로 1%대 성장률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더라도 경제의 파이가 계속 커졌어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자동차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자동차 시대에는 도로, 호텔, 주유소, 냉장고 등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MP3 카메라, 내비게이션을 흡수하며 기존 산업을 무너뜨렸죠. 지금의 기술 혁신은 제로섬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갈등 관리의 중요성. 저성장 시대에서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숨은 요소는 갈등 관리예요. 성장 시대에는 과실이 많아서 갈등을 달랠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 관리 지수를 10% 높이면 1인당 GDP가 2.47% 상승해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7에서 21%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성장에서 성숙으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전환이에요. 개인의 이익만 쫓는 원심력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구심력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인구, 일자리, 저성장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전혀 다른 주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북한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오브 북한, 기회의 땅폭 중러 기회의 삼각지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섬이라고 부르죠. 대륙과 연결된 길이 막혀 있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북한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삼각지대를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라고 했어요. 이 삼각지는 라진 선봉, 훈춘, 블라디보스톡을 말해요. 왜 이 지역이 주목받는 걸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 삼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훈춘은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이지만 항구가 없어서 북한의 라진항을 활용하려고 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블라디보스톡은 대륙 횡단 열차의 핵심 지역이지만 항구 부족으로 라진항을 주목하고 있죠. 북한의 라진 선봉지구는 경제특구로 발전하며 국제적인 화물 중개기지로 자리 잡았어요. 흥미롭게도 라진항의 부두 중 1, 2호는 중국이, 3호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놓치고 있는 기회.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 골드만삭스는 남북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해 30에서 40년 내에 GDP가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단절로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장마당 세대의 등장.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배급제 붕괴 후 장마당이 생겨났고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공식 인정했어요. 2015년 기준
북한 인구의 44%가 장마당 세대이고 10년 후엔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장마당은 새로운 계급, 돈주를 만들어냈어요. 이들은 장마당에서 돈을 모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평양의 워터파크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자했죠. 이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북한 이야기도 흥미롭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의료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육부 유전자 혁명과 치매 사회, 100만 원으로 알 수 있는 미래. 여러분, 단돈 100만 원으로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 알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유전자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유전자 분석으로 질병 위험,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로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알게 되어 예방 수술을 했죠. 게놈 지도 작성 비용도 1990년 3조 원에서 이제는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산업혁명의 시작. 유전자 기술은 보험, 제약, 의료, 실버 산업까지 바꾸고 있어요.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죠. 오바마는 유전체 연구에 $1를 투자하면 $140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세계 유전자 분석 시장은 2010년 $24억 에서 2016년 2배 이상 성장했어요. 우생학의 그림자.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유전자 기술은 맞춤형 악이나 우생학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우생학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유전자 정보 유출도 큰 문제죠. 건강 정보를 악용해 협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치매 사회의 도래. 더 시급한 문제는 치매예요. 전 세계적으로 3초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2030년에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67조 원에 달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5년 67만 명에서 10년 후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에요. 2040년에는 국가 재정의 6분의 1을 치매 비용으로 쓸 거라고 해요. 새로운 삶의 방식.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치매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커밍아웃을 통해 조기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공황장애가 일상적인 질병이 된 것처럼 치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무리 명견말리가 주는 교훈. 지금까지 명견말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봤어요. 인구 절벽, 로봇의 일자리 대체, 저성장, 북한의 기회, 유전자 혁명, 치매 사회까지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요. 베이비붐 세대를 성장 동력으로, 청년의 투자의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의 가치로 저성장을 극복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회로 삼고 치매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줘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평생학습, 세대 간 소통, 실패에 대한 관용, 공존의 가치, 건강관리. 이 모든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미래를 바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